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경의 한국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인 지금 모두들 사업 환경의 악화를 우려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중국의 기업가나 금융인들의 말을 빌면 모두들 인중요변,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업계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행의 대출 대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도 없고요. 다시 말하면 대출을 요구하는 기업도 없고, 또 요구를 하면 대출할 만한 신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대출해 줄 만한 기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은행들은 모두 민간 가계나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은행들이 개인이나 가계에 대출할 경우 기본적으로 전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되죠. 하지만 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있으니 할 수 없이 개인 신규 대출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 10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전체 신규 대출 나간 것 중에 44.5%까지 지금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 보면 가계 대출은 27.8%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계속 부동산 신규 투자가 늘고 부동산 붐이 일면서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빚을 얻어서 부동산을 장만을 했죠. 이 추세대로면 금년 말에 2017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기록 52.7%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금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퇴조가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요. 금년 10월까지 부동산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 하락을 했습니다. 동부 지역은 그 차이가 더욱 커서 4.7%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한국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중국 도시, 북경, 대련, 청도, 웨이하이 이런 데의 부동산 가격이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안이라든가 이쪽 중서부 지역은 8.6%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동부 지역의 가격 하락이 너무나 커서 중서부 쪽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가계 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 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으려면 몇 달씩 걸렸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면 1개월 내에 대출이 되고 일부 은행에서는 일주 대출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자 놀이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해볼 만한 것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은행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국의 은행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대상이 중국 정부입니다. 지방 정부죠. 그런데 여러 나라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부 채무는 거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우려한 중앙정부가 지난 상반기에 계속 지방정부의 채무를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억제를 하고 이 채무가 늘어나면 인사 조치한다고 하니 지방정부들이 더 이상 채권 발행을 안 해서 지난 7월까지 적자가 289억 위안, 사상 최저치를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도 대출을 안 받고 민간에도 대출을 안 받고 지방정부도 대출을 안 받으니 그러지 않아도 불량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 은행들이 수지 악화가 급격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7월에 중앙은행에서 중국 재정부에 니들 다시 대출 받아라 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했고요. 결국 중앙정부는 다시 지방정부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경기 부양을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방의 관료들이 너무나 좋죠. 돈을 자꾸 써야 자기들도 떡고물이 많이 모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재정 적자가 오히려 더 커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 중국 정부의 재정을 살펴보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는 별로 흥미가 없으실 텐데요. 한마디로 갈팡질팡입니다.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 중에 북경, 상해, 광주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신용 불량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방정부의 재정 확대는 불가능하고 게다가 통화 확대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도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경상비 쪽 지출의 대표적인 인덱스인 교통 운수 쪽의 지출을 보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3.9% 증가에 그쳤고요. 전반기에 대비해서 0.5%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고정자산 투자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는 그 속도가 저하되는 게 완연하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매년 10% 이상의 고정자산 투자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10%에 미달하고요. 2017년에는 오히려 5.9% 감소하고 금년도 보면 10월까지 5.7% 정도에 불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의 지방정부가 땅을 이미 다 팔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도로와 철도 정도인데요.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민간 제조업에서 투자도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제조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양적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질적인 개선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제조업 분야 투자가 43%나 일어나서 유사 이래 최대였는데요.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작년의 경우 37.3%, 한국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37.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양적으로 늘고 있을 뿐이지 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질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소비 쪽을 보면요. 2004년에서 2012년이 중국이 소비가 급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소비는 계속 하강해 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23% 정도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4.17%가 내려왔는데요. 수치로는 98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결국 이런 소비 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소비가 이렇게 부진한가? 그동안 10년이 넘게 부동산이 너를 뛰다 보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에 은행이 대출해주는 은행 대출 비율이 8, 90%까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산 거죠. 그리고 돈을 다 거기에 때려넣으니 이제 여윳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월급만으로는 그렇게 큰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통계에서 1.9%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 소비 주준과 물가 상승이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이 외자입니다. 금년도 중국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185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박박 긁어 모으면 200억 달러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798억 달러가 들어왔었거든요. 이거에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중 갈등은 계속되죠. 하이테크 전도 계속되니 앞으로도 외국인이 투자할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이미 투자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관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중국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무척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의 개선은 중국 쪽이 굴복해야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국은 아마 체면을 살리면서 굴복을 해도 굴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다음 대통령 2년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다음 대통령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은 중국 경기가 계속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혹시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북미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면 새로운 특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중국 기업의 자본을 받는 북한 진출 방식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자본에는 중국 자본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운영은 우리 기업이 하더라도 중국 자본이 상당 비중을 차지해서 북한이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서 그 비즈니스에 어떤 액션을 못 취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 북미 관계 해소가 빨리 되면 중국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여러 국가의 제조업을 북한 쪽으로 유치하는 그런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하면 한중 관계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이 만들어주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영향이 적은 중국의 내수 80%로 충분히 크니까요. 이쪽에 그 차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내수에는 무슨 반도체, 무슨 하이텍이 아닌 생활형 비즈니스 쪽으로 그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전 세계가 진입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동부연안 지역, 북경, 상해 이런 데를 좀 벗어나서요. 아직도 충분히 여지가 있는 중서부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각 성의 그 성도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도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도시, 그런 도시를 좀 회피하고요. 인구는 충분히 크니 2급 도시, 3급 도시에 먼저 진출을 하면 아직도 무주공산에 깃발 꽂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알리바바나 징동 같은 그 중국의 그 온라인 쇼핑몰, 대형 쇼핑몰을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런 쇼핑몰들은 유니버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모든 사람에게 파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한국 기업의 제품이 들어가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많지는 않지만 중국 고객들 중에도 차별화를 추구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다른 면모를 추구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계신데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규모의 그 고객군입니다. 이런 고객군들을 상대하는 전문적인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아마 협력의 대상을 이쪽으로 전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북경의 한국인이었습니다.